안녕하십니까. 최고리사입니다. 한국 불교가 낳은 걸출한 선생 중에 한 분인 경허 대선사께서 과거에 수업 제자를 3분 두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망공 대선사께서 13세 때 출가해서 장성하실 때까지 들고 계시던 화두가 바로 모든 사물은 한 가지를 향하는데 그 한 가지는 어디로 향하는가 라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망공선사께서는 이 모든 사물의 이치가 결국 한 가지 방향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즉 이 모든 것이 합해진 이 한 가지는 어디로 향하는가를 두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긴 고민을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망공선사가 어느덧 생각이 이르기를 모든 사물이 한 가지로 향하지만 그 향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물은 한 가지로 향한다는 첫 번째 그 한 가지에 대한 물음과 그 한 가지는 또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두 개의 물음을 동시에 안고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그 모든 사물이 향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라는 한 개의 질문으로 수렴함으로써 결국 이분이 나중에 득도를 하시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치가 어디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모든 투자 주체들의 모든 움직임과 그들의 경제 행위 하나하나가 주가라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지만 그 주가는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보다는 주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데 질문을 두고 그러한 주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붙들고 우리가 깊이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주가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주가가 어디로 가는지는 저절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저도 저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시장을 생각할 때 먼저 오늘 시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매물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매물대 혹은 저항선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매도세가 반등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매도세가 나타났던 지점, 즉 매도세가 나타났던 이 지점에 매도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660포인트 선에서 이제 반등을 이루고 현재 이러한 형태의 시장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재쯤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었는데 내가 못 사서 참 억울하다. 지금 와서 사자니 난감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들고 계속 보유를 하자니 더 시장이 이제 올라가서 기회를 잡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이점에서 사지 못했던 자신의 안목을 탓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 되죠. 지난번 분당 강연회 때 아마 이제 부여디로는 남아있지 않겠지만 이제 지리엄닥 시간에 지수는 저점을 갱신하는데 RSI와 그 외 지표들은 상향 다이버전스를 보인다. 즉 주가는 하향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2주 전인가요? 상향 다이버전스를 보이는 지표를 보고 이 지표를 믿어야 할 때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 반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맞아서 이제 이까지 왔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양가 감정이 생기실 겁니다. 거기 분당 강연에 참석했던 분들은 그때 그 말 듣고 내가 샀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이 있고 혹은 어떤 분은 그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이게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다. 즉 리스크 관리만 되면 시장 자체의 관성력과 반동에 의해서 반드시 수익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락 리스크만 방지할 수 있다면 주가는 무조건 주식은 수익이 나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왔다면 이 사람의 거의 여기서 매수한 사람의 거의 90%는 여기서도 매수했고 여기서도 매수했고 심지어는 여기서도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투자자들은 매수해서 혹은 여기서 매수해서 손실을 입고 무수히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3세판 혹은 오전 6기 이렇게 해서 한번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인데, 이러한 투자자들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주식 투자 부적격자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의 어떤 본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든 경제 현상이 주가를 향한다. 그러면 그 주가는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를 향할 때 그 주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여기가 기술적 지표상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저처럼 밖에 나와서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무책임한 이야기이지,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못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그때에 대한 책임은 그때에 대해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고 모른 척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주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기술적인 매매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주가라는 것은 반드시 전고점 돌파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관심을 두르지 않는 습관, 이것이 바로 일반 투자자가 가져야 될 리스크 관리의 미덕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재 그럼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러한 현상은 왜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식 투자의 본질 혹은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는 대단히 재미있는 춘추전국 시대의 어떤 역사가 실려있는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책인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진과 이 장이라는 아주 두 사람의 탁월한 책략가가 이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마천의 사기에 실려있는 내용 중에 기원전 약 한 300년경에 아마 이 정도 시기에 이럴 때가 옵니다. 즉 전국 칠웅의 시대. 전국 칠웅의 시대는 뭐냐면 이 소진과 장이라는 두 사람의 어떤 불세출의 책략가가 활동하였던 시기이고, 중국이 이제 전국시대 이후에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전국 칠웅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이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진나라와 반대의 나라에 있는 작은 나라들, 제나라라든지 초나라라든지 연나라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 이것을 6개의 소국과 1개의 강국이라 그래서 전국 칠웅의 시대라고 불렀죠. 여기 관심이 있거나 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 진나라는 이 지형상 함곡관이라고 불리는 이 통로를 나와야 중원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함곡관의 앞에는 이 제나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제나라는 이 육국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와 진이 1대1로 다툰다면 당연히 진은 제를 이기고 중원으로 진출을 해서 중국 통일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제가 주변에 있는 나머지 5국과 합해 있을 때는 이 진의 힘이 이것을 육국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진은 이 함곡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중원 통일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이때 탁월한 책략가인 소진이 등장을 합니다. 소진은
이 육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의 상대를 하려면 이게 소위 뭉쳐야 산다. 이 6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진을 상대를 해야만 반드시 이 나라가 각기 종사를 보존할 수 있지. 만약에 이 육국이 뭉치지 못하면 결국 진에 복속되고 결국 진의 신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소진의 어떤 육국을 돌아다니는 유세 과정을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참 우리가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히 훌륭한 어떤 전략을 가졌던 청략가인데 이 사람이 결국 이 육국을 설득에 성공해서 이 육국으로부터 전체 각국의 재상이 되는 육국 재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소진이 활약해서 소진이 육국 재상에 올라서 이 육국이 전체가 뭉쳐 있던 이 상황을 우리가 진에 대항해서 서쪽에서 일렬로 맞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고사에서는 합종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소진이 합종책을 구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이 한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두어져 있는데 이 소진이 죽게 되는 과정을 생략하기로 하고 소진이 죽고 난 다음 이번에는 장의가 등장합니다. 이 장의는 진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이 육국을 각계격파하는 일을 맡습니다. 제일 먼저 제 나라를 찾아가서 결국 이 육국들 중에 한 나라만 배신을 해도 제 나라는 진의 발 아래 복속될 것이고 특히 진의 앞마당에서 대항했던 제 나라는 나중에 노비의 신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 나라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나라를 찾아가서는 만약에 제 나라가 진과 손을 잡는 순간 여기는 당신들은 이제 진에 불충했다는 죄로 이제는 아마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런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과 제가 사돈관계를 맺고 또 진과 초가 동맹을 맺고 진과 여인이 동맹을 맺고 이러한 형식으로 육국이 다시 진과 각기 동맹을 맺는 이번에는 옆으로 동맹을 맺는 연횡책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해서 이제 합종연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자주 듣는 이야기고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소위 말하는 합종연횡의 우리 계책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장의가 연횡책을 구사함으로써 진이 육국을 각계격파해서 결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반을 닦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고사에서 대단히 재미있는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이 아주 거의 추하기 이럴 데 없는 정치판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합종연행을 툭하면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것을 합종연행책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러한 어떤 합종연행책은 우리가 난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지혜에 가까운 하나의 어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어떤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죠. 주식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단일한 주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분은 약 30%,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분이 약 70% 정도 이릅니다. 지금 외국인이 조금 높아졌죠. 큰 눈으로 이러하다면 실제 단일 주체인 외국인이 전체 이 기관과 개인의 어떤 볼륨을 이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를 놓고 본다면 이 합쳐진 것을 또 이기지 못한다. 이러한 형국에 지금 우리 시장은 항상 오랜 기간 동안 지금 5년째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어떤 지점에서 고점에서 사실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조정을 받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국인의 어떤 강력한 어떤 집중력에 의해서 실제로 30% 지분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그들이 충분히 한국의 자본을 자기 나라 자본으로 가져가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외국인들의 저항에서 이제는 외국인을 배제한 우리들의 어떤 본격적인 시대가 왔다. 이제는 외국인하고는 상관없이 이제는 외국인들이 저렇게 던져놓고 나중에 더 비싼 값에 사게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합종책을 쓰게 되죠. 즉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외국인이 던지는 매물을 받아내면서 주가는 버팁니다. 버티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중에 한 주체가 이게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불안해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외국인 쪽에 가담을 하게 되면 이제 연행측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행측이 성립하면 외국인의 의도대로 밀립니다. 또 외국인이 어느 시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다시 이거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미국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팔아야 하고 사면 안 된다라는 또 합종책이 등장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더 가면은 이제 여기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불안한 사람이 하나씩 이탈해서 외국인 쪽의 방향에 서면서 다시 연행책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시장은 사실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은 왜 이런 매매를 택하나라는 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조 원의 자금이 있다. 그러면 내가 목표한 것은 예를 들어서 A 주식과 B 주식과 C 주식을 최소한 지분율을 약 한 10%까지 나는 매입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조 원의 자금으로 사고 싶은데 시장이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만 사도 주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당시 1조 원으로 10%를 살 수 있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3%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겨우 그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돈으로. 따라서 이런 어떤 외국인이든 혹은 대형 어떤 펀드든 간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국면은 결단코 상승 국면이 아니라 하락 국면에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물량이 거의 동시에 터져 나오고 그것도 싸게 나오는, 즉 저가에 나오는 국면, 이것이 바로 이 목표했던 물량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국면이라는 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시점에서든지 절대로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 투매가 필요할 때 이때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만약 매수해버리면 도로 올라가 버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사버리면 고가에 사야 되니까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은행의 계책에 무너져서 전부 매도에 나섰을 때야만이 저가에 사들여서 목적한 소기의 물량을 채우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몫이냐 하면 이것은 개인 투자자의 몫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그 위에 메이저들의 역할이고 몫이다 이거죠. 그러면 메이저들의 역할과 몫에 해당되는 이러한 국면들에 항상 개인이 가담을 함으로써 사실 거의 대부분 손실을 입거나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럴 때 개인이 만약에 가담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돌파해 보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게 무모하게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그 외 메이저들이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실 효율적이고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저항대, 즉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 저항대를 이 단일 주체가 돌파해 주는지 돌파하지 못하고 힘에 붙여서 포기하고 일단 또 물러서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어올려 놓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적 신호에 의지해서 내가 기술적 분석으로 택했던 혹은 심리적인 매매의 성향을 가지고 매수를 했던 이것이 올려놓으면 이것을 돌파했다라는 기술적 신호에 의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횡이 나타나는, 즉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 위에 소액 투자자, 그 외에 다른 주체들이 합심해서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때 비로소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서 참여하는 것이 원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국면이고 반드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릎이라고 부르는 자리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다라는 가정하면
굳이 외국인 하나를 지금 초점으로 삼는 이유는 현재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지 못하고 밀면 결국 아직까지는 본격적 매집의 단계가 아니고 1차 물량 확보 다시 틀어서 더 떨어지면 2차 물량 확보에 의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올려놓으면 이제는 이만큼 올리는데 들어갔던 막대한 자금들은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 이것을 도로 되팔게 되면 사실은 평균 매수 단가는 여기 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점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최소한 보유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주가에 최소한 배가 올라야 수익이 난다. 즉 오를 때 계속 평균 매수 단가는 높아지고 주가는 오를 때마다 점점 주당 단가가 비싸지니까 실제로 평균 단가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또 떨어질 때는 이렇게 팔아나가면 매도 평균 단가는 여기 오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와 매도 평균 단가의 차이에 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는 거의 항상 배폭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배폭의 원리인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엘리어트 파동을 볼 때도 마찬가지 어떤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이것과 이것 A와 B는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을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1파동의 상승폭에 1.618배 상승을 보인다. 3파동은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폭의 밑에서 출발해서 1.618배라는 것은 결국 주가 상승은 2배가 일어난다. 이 말을 사실은 엘리어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1파동의 상승보다 3파동의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1파동의 상승 이후에 다시 3파동의 조정이 출발점에서 시작했을 때 그러한 것이고 이 전체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엘리어트의 정상적인 1.618배의 파동은 실제로는 1.618배가 아닌 2배의 상승을 보통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엘리어트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어트 역시도 사실은 1파동, 3파동이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배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주가는 즉 2배 상승이 보편적이라면 왜 엘리어트는 이것을 1.618배가 오른다고 했을까?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조정은 대부분 61.8%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우리가 다우 이론에서 보통 50%의 조정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강세장에서는 33%의 조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30% 조정 심지어는 뭐 어제 모 증권사 리포트는 외국에서는 20% 조정을 중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 소용이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어트가 이야기하는 엘리어트 파동의 전제는 주가는 2배로 움직인다. 이것이 만약 2.618배라 하더라도 역시 엘리어트는 2.618배, 1.618배를 주장했으니까 2.618배를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61.8% 조정 이후에 이 폭의 배폭을 오른다. 이게 크게 오르는 경우에는 2배, 3배까지 오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2배가 오른다.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눌리면 거의 대부분 61.8%까지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눌림이 뭐 30% 조정, 50% 조정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우리 시장의 조정도 막 크게는 큰 눈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다시 되짚어 가보죠.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은 뭐 1.618배 이런 어떤 고식적인 이야기에 매달리다 보면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하는데 가만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럼 현재의 주가 파동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현재의 주가 파동은 뭐 바닥에서 이제 이것을 돌파를 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일전에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40일 이평선에 길들여져 있다. 여기서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동평균선 그 이외에 어떤 뭐 흔히들 고수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이 줄 끊는 거, 추세선 작도 그 이외에 뭐 각종 알 듯 모를 듯한 어떤 지표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고식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다. 이평선은 뭐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을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60일 이평선 돌파의 관점, 즉 760포인트 대에 놓여 있는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고, 이것만 돌파한다면 다음에 120일 이평선을 넘어서서 약 8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한국 시장에서 60일 이평선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어떤 상투적인 시각들을, 소위 말해서 뭐 한국 시장은 현재 60일 이평선의 저항에 부딪혀서 시장이 조정받고 있다. 이런 형태의 어떤 리포트를 위한 리포트, 의견을 위한 의견 같은 것은 우리가 사실 생각할 이유도 없고, 이평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종목들, 예를 들어서 가벼운 종목이라면 이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즉 이러한 가벼운 종목들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 등락이 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속성은 리스크를 감당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도 기대감이 크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들은 뭐 3일 이동 평균선 따라가서 막 움직이다가 3일 이평선이 붕괴되는 순간에 급락해버리는 종목이 있고, 어떠한 종목들은 뭐 5일 이평선을 따라가다가 무너지면 급락해버리는 종목이 있고, 또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5일선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 20일선 지지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종목이면 종목, 지수면 지수라는 것은 거기에 가담하는 투자자들의 전체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고식적으로 20일 이평선 지지의 여부를 살펴보자, 좀 더 뭐 전문가적인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19일, 뭐 17일, 뭐 23일 이평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고식적으로 그어놓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번에 이걸 지켰기 때문에 어떻다, 이번에 11선 지지에 성공했기 때문에 시장은 뭐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어떤 고식적인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참여하고 있는 각 종목의 투자자들의 속성이 틀리고,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라면 이 종합지수는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투기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 뭐 관리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 혹은 뭐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체 평균 성향은 어떤가, 이것을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죠. 이러한 눈에서 살펴봤을 때 현재 주식시장은, 한국 주식시장은 40일 이동평균선에 길들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4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한 번도 깬 적이 없다가 4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자마자 주가가 4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 돌파해버린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투자자가 길들여져 있는 이 4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가 2위로 올라오면 시장이 강세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 4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적 평균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40일 이동평균선의 위로 주가가 올랐으면 설마 회의하던 사람들도 시장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이 전환되고, 이것이 탁 무너지면 불과 요 10포인트 정도 상관 안에서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이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심리선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40일 이동평균선인데, 현재 40일 이동평균선이 대충 740포인트 내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일단은 무조건 매수를 하고, 이것이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돌파하면 매수를 하는 형태의 투자만 지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4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는 한 우리는 강세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일단 틀었다가 되돌아갈 때 다시 사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지점과 내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 지점이 각 종목마다 다 틀리게 되기 때문에 각 종목과 지수가 길들여져 있는 이 위치, 이것을 소위 우리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자. 이 평선의 정의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서야 긍정을 하는데,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그럼 누가 하느냐? 여기에서 내가 나서서 이거를 끌어올리는데 한 주체가 되는가? 그런 식의 투자는 리스크라는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끌어올려 놓은 외국인들이나 이러한 어떤 메이저가 끌어올려 놨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가 여기서 윤행책을 펼치면서 결국 시장이 상승을 해주면 실제로 매물대는 또 다음에 생각하는 요게 매물대가 아니고 돌파를 해놓으면 이제 매물대는 언제냐면 여기서 사들인 사람들이 언제 매도를 할 생각이 들 것인가라는 지점, 이것이 바로 가상의 매물대죠. 그래서 여기다가 줄을 끊고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저항선,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은 전부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외국인도 좋고 메이저도 좋고 누군가가 지금 40일 이동평균선 위로 끌어올려 놨는데 나는 일단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하고 무너지면 다시 실패를 하고 다시 돌파하면 또 가담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돌파해 나가면 여기에서 매물대 뭐 어디서 무슨 이동평균선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강세 전환이다. 다만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위치, 즉 이것의 2배 내지 3배 되는 위치, 여기가 가상의 매물대로 존재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중에 그 시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아마 MBN 매일경제TV 게시판에 지난번 약속한 대로 시황을 올려놓습니다. 그 시황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현재 우리 거래 시장에 200일 이동평균선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4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 40일 이동평균선은 이 위치에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돌파하는데 아마 요 날이었을 돌파하던 날로 기억합니다. 돌파하던 날 돌파를 하는데 향후 시장은 어떻게 가느냐? 정답은 뻔하다. 이렇게 또 올라서 디디고 200일선을 돌파해서 날아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올라가서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많이 빠진다면 결국 이러한 형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현재 시나리오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요 지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인데 우리는 이것을 상황 안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이 돌파하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지. 이제는 이럴 때는 하락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보다는 사실 이것이 더 강세 마인드가 되고 현재 우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외국인 선물 매수가 지금 15,000계약에 가깝다. 이거 언제 틀지 몰라. 이거 틀면 급락이다. 이러한 모든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5,000계약이다 하면 지금 저한테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을 어떻게 할 것 같느냐라고 저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머지않아서 뭐 10,000계약 이하로 외국인이 일단 줄였다가 다시 15,000계약 정도로 끌고 가면서 만기를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선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나중에 다시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시치미를 돋대는 철면피 같은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이 일단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놓았을 때 이까지 올리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이것은 같이 가자는 신호지 속여서 털자는 신호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같이 가자는 신호라면 시장들이 전부 시장의 주체들이 같이 가담해서 같이 가준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무리해서 한 주체가 이까지 와서 같이 가자는 신호를 보냈는데 시장에서 같이 가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이번에는 진짜 강력한 합종책을 구사를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여전히 기조적으로 조정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4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한다면 갈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금요일 또 상승을 한다면 뭐 월요일은 화요일에도 마찬가지 하여튼 어떤 식의 형태든지 조정을 받으면 이 4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우리는 살펴보고 이후에는 지지만 된다면 강세 마인드로 갈 수 있다. 단 이것이 지지 못하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이러한 형태를 만약에 보인다면 이것은 향후 시장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대응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에 종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현재 통신주의 대표격인 KT와 같은 종목을 보면 아주 난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KT는
이렇게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상승에서 KT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형태를 취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하락의 폭이 상당히 깊고 기간 조정이 클 것이라는 점. 즉 KT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보는 아주 무거운 투자자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장기 의견을 내던 것처럼 KT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KT 지금 사느냐? 이제는 200일선을 돌파해서 지지하는 걸 보고 사는데 이 KT만 해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급등하면 위험하다. 급등이 탁탁 이어지면 고점을 찍고 조정폭이 깊을 수 있고 오히려 떨어져서 가야 더 추가적인 큰 상승이 가능한데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서 이러한 KT의 시장 흐름과 종합지수의 흐름을 잘 비교해서 맞춰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향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다 같이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지금 어떠한 종목을 대상으로 삼느냐라는 것은 일단은 무조건 41이동평균선을 넘어서서 그것도 제일 먼저 넘어서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받고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이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지. 현재 대부분의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41이동평균선을 아래쪽으로 돌파하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일단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트로이카 주가 좋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트로이카 주가 이 41이동평균선 심리적 선 위쪽에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면 이것이 심리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우호적 여건을 갖춘 종목들 중에 관찰을 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 이제 상승이 만약에 새롭게 시작된다면 이번에 상승의 주체들은 메이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메이저 주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흐르는 종목들은 무엇일까? 그 과정에도 과연 소형주에 주목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닥이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물론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매매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서 시장에서 저절로 죽어버리도록 우리는 방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각 종목들 중에 대표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 예를 들면 정권주를 사더라도 대표 정권주, 예를 들어서 건설주를 사더라도 대림산업과 LG건설 이러한 종목들, 그 외에 KT라든지 SK텔레콤이 조정받고 난 다음에 움직임, 그다음에 하나로통신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나를 살펴보는 것,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인터넷주 중에서도 새로운 기술 같은 이러한 어떤 종목들을 제외한 옥션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심리적 지수 현재 끌어올려놓은 어떤 위치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시장에서도 좀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출장이 있어서 이제 다음 주 초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쯤에 시장 상황에 봐서 어떤 업종별 대응에 관한 생각들은 현재식 공공개상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MBN 게시판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 번쯤 같이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 우리가 고전적인 아주 스트릭트한 거의 의미는 없겠지만 그런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 어떤 리포트를 한 게시판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시도한 자료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 중장기적으로는 4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지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돌파해내는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아주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통정매매, 즉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턴 다음 자신이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징계를 받았던 사건 한 가지와 소위 사이버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비제도권의 비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요즘 증권 사이트, 증권 방송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모 증권 사이트에 강력 매수 추천하는 글을 많이 올린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여 매매 거래를 하여 이익을 수취하였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모순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우리 시장의 어떤 모든 주체들의 문제점들이 이제 한 가지씩 조금씩 벗겨져 나가면서 이제 좀 더 밝은 곳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시장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도저히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복마전과 같은 것이 현실이었다면, 이제는 서서히 어떤 펀드의 투명성이라든지 정책적 투명성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강되고 강화되면서, 또 과거 벤처 비리에 연루되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벗겨짐으로써 이제 서서히 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금단의 영역, 즉 성역으로 치부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운용자들과 현재 책임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얘기를 함부로 내어뱉을 수 있는 소위 비제도권 전문가들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암암리에 카드라 통신으로 각종 증권사 내부 혹은 운용사 내부의 모든 운용자들이 암암리에 통정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데 대한 불신이 결국 제도권의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끔 만든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정작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한 처벌 기사가 이후에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는 이 신문 기사의 행간을 읽어보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즉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조사를 당국에서 시도하였으나 펀드 매니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반발이 우려되어서 서둘러서 진화하면서 이러한 조사설에 대해서 당국에서 부인하였다. 이러한 기사가 두 번째는 다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펀드 매니저들은 깨끗한 집단이기 때문에 당국의 조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펀드 매니저들이 조사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권 당국에서 황급히 진화하였다라는 말의 행간은 이 중에는 그 조사가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 한 가지와, 두 번째 펀드 매니저들이 반발을 하면 정권 당국에서 오히려 서둘러 진화하고 봉합해서 덮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 집단이 깨끗하거나 특정 집단이 유독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 중에서도 아주 아무도 가지 않는 어려운 오지에서 인수를 베푸시는 의사와 압구정동에서 아주 비보험 진료에 주력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재테크 전문 의사들까지 있는데, 이러한 일부 의사들이 전체 의사들을 얼굴에 먹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일부 법조인들도 자기의 본분을 저버림으로써 전체 대다수 법조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도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고객의 돈을 맘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과 고객의 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사회라는 것은 모든 집단이 결국 소수 10%의 부정한 자와 90%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소요소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나 투신운용사, 그 외에 소위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운용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운용자들이 사실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로 투자자의 자산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투자자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만약에 시장의 소문과 루머가 일부라도 진실일 가능성에 대해서, 혹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시장의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한번 조사를 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에 한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제도권의 문제들은 사실 제도권 내부의 회사 내부의 안전장치나 방화벽, 기타 어떤 제도들의 힘에 의해서 일정 부분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선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권시장으로 국한하면 정말로 심각한 것은 소위 말하는 이 비제도권, 저를 포함한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히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시장을 오도하거나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려 드는 행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제 지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결국 물질을 매매하는 행위 못지않게 중요하고, 실제로 지식 기반에 근거한 어떤 지식 산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을 얼마든지 자본의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동의를 한다는 점을 전제를 합니다. 따라서 정권 투자에 있어서도 노하우가 있거나 정권 투자에서 훌륭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안목과 실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항하는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비제도권 내에서 많이 진출을 해왔고 비제도권 내에서도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굳이 제도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비제도권의 전문가들도 도움만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정보의 가치나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저식품 중에도 불량식품이 있고 우량식품이 있듯이 이러한 비제도권의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불량식품, 우량식품의 차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저식품을 판매할 때 불량식품을 판매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마켓이, 즉 시장이 책임을 지듯이 이 비제도권 전문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비제도권 전문가들이 몸을 담고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곳에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제도권 전문가들의 어떤 탄생 과정과 비제도권 전문가들의 어떤 이면 혹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위치나 혹은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정권방송이라든지 각종 정권 사이트, 심지어는 700 서비스, 그 외에 각종 투자연구소, 이러한 그룹들에서 진짜 실력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러한 정보 회사들이 키워내기 위해서 아무나 마구잡이로 끌어들여서 전문가로 포장한 다음 그 전문가들의 정보를 팔아먹고 있는 이러한 매매 행위를 무수히 많이 접하고 실제로 그 부분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겨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일봉조차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던 사람을 순식간에 전문가로 둔갑시켜서 한 통화에 수천 원씩 받고 스스럼없이 정보를 매매하게끔 하는 그런 정권정보 사이트가 있는 반면, 또 일부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정권방송에 나와서 스스로 이제는 은퇴를 선언했다가 곧이어서 모자라서 금방 다시 700곡 서비스에 돌아서는 모습들, 그 외에 각종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비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각종 매체를 동원해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회원들에게 자료를 미리 준 다음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홍보함으로써 그 종목에 대한 홍보를 듣고 뛰어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 회원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게끔 하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이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국에서 어떤 한 두 명의, 즉 한 명의 애널리스트와 한 명의 비제도권 전문가, 이러한 희생양보다는 이러한 비제도권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비제도권 전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어떤 사이비적인 어떤 행태, 매매 정보의 가치 여부는 결국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비제도권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매매해서 그 매매 수단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은 그 비제도권 전문가의 상품 가치를 평가한 소비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를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 엄연한 법적 한계이나, 만약에 이러한 비제도권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약에 불공정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미리 매집을 하고 나중에 추천을 통해서 물량을 넘긴다든지, 혹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회비를 받는 사람에게 특정 종목을 제공하고 돌아서서 대중에게 머지않아서 그 종목을 떠넘긴다든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서 계좌를 SMS 서비스라든지 그 외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남겨진 어떤 시황 글이라든지 종목 추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이러한 어떤 불공정 행위들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도권 못지않게 비제도권에서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발을 본세곤되어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끔 해야 이제 시장 전체가 제도권과 비제도권이 가지고 있는 양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으며,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1년, 2년 안에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러한 비제도권 제야의 전문가들은 이제 하나씩 사라져가고 결국 제도권만 남아서 과거와 같은 우리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발본색원하고 응징함으로써 이제 자본시장에 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불공정 행위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아주 공정하고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현재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미래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국의 철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